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희대의 사건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돼 국민들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확보가 되면서 장기 미제에서 진행형 사건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끈질긴 수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등 공신으로 DNA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DNA 수사 끝에 지목된 용의자는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새벽 해제되면서 도축과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이틀 새 도매가가 30% 넘게 오른 가운데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공개 소환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한창이어야 할 정치권은 조국 장관을 놓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자 여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하부가 17호 태풍 파파로 발달해 이번 일요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나 차바와 비슷한 규모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추가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배짱도 비전도 없다고 연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의 여가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요일에는 사설학원의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교육부의 반응도 부정적이어서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건데 한일 관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33년 만입니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화성 사건 이후에도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질러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총 10건 가운데 3건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용의자로 특정이 됐다는 인물 누굽니까? 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품에서 나온 DNA가 이 씨의 DNA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보관돼 있던 증거품에서 과거엔 DNA를 채취할 수 없었지만 최신 기법으로는 DNA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 씨의 DNA를 확인한 건 모두 3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은 지난 1986년부터 91년까지 모두 10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차, 7차, 9차 등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용의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사건은 범행 후 피해자의 속옷을 사용해 손과 발을 묶은 점 등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 씨 DNA가 검출돼 더욱 진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DNA가 3건이나 확인됐다면 나머지 사건도 이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은 일단 나머지 화성 사건도 이 씨가 저지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8차 사건의 경우에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확인됐고 이번에 드러난 3건을 빼면 모두 6건이 남게 되는데요. 이 6건에 대한 명백한 단서는 아직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증거물에 대해서도 DNA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이에 따라 경찰은 어제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이 씨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는데요. 이 씨는 그러나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용의자가 특정이 되면서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하면 또 공소시효 때문에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는 겁니까? 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화성 살인 사건은 이미 지난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따라서 이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사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DNA 감식 결과도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데다 이 씨가 자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과 상관없이 이 씨가 진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단서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청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안윤학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3건 가운데 한 사건 현장인 9차 사건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려 29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흐른 만큼 사건 현장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피해자인 13살 김모양이 발견된 현장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0년에 그 김모양이 발견된 건데,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겁니다. 당시 야산이었던 이곳은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리 와서 당시 현장 주소를 토대로 주민들을 통해 수소문해봤는데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주민들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리 이곳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여러 사람의 기억을 종합해볼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풀이 우거진 곳을 사건 현장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9차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29년 전 당시 야산이었던 이곳 사건 현장에서 13살 김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보이는 13살 김모양이 이곳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이 결박돼 있었고 신체 특정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인데다가 범행 수법도 워낙 잔혹해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로 쓰이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이전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같은 살인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의 옷가지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범인은 오리무중인 채로 지난 2005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당시 채취된 DNA를 다시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는데 현재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생한 5차 사건과 7차 사건의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는 만큼 이곳 사건 현장에서 현장 감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9차 현장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29년 전에 이 9차 사건 현장을 되짚어 본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5년간 여성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네, 당시 경찰은 2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71살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1986년 9월 15일 딸 집에 다녀오던 이 씨는 풀밭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귀가하던 25살 여성이 농수로에서 나체 상태 시신으로, 2달 뒤에는 축대 밑에서 24살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5년간 화성 일대 반경 3km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가 무려 10명이 남았습니다.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됐던 건 범행 수법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주로 버스 정류장과 피해자 집 사이 논밭길이나 오솔길에 숨어 있다가 여성들을 덮쳤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이물질을 넣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밝혀졌고 10차 사건도 경찰은 모방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에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지만 경찰 수사는 무기력했습니다. 현장에서 머리카락 같은 채모도 발견됐지만 당시엔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인력 200만여 명을 동원해 2만여 명을 수사 대상자에 올려놨지만 진범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위기에서 탈출했던 여성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20대 중후반, 키 165에서 17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으로 특정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첫 사건 발생 후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 이렇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특정이 됐습니다. DNA법으로 추적해놨던 강력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통해서 이 용의자와 일치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뉴스 TMI에서 DNA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먼저 어떻게 DNA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DNA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 뼈, 혈액 등 사람의 몸은 약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있는 물질이 디옥시리보핵산, 바로 DNA입니다. 이 DNA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보에 따라서 눈을 작게 만들거나 얼굴을 크게 만들거나 코를 높게 만드는 등 각자의 신체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DNA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미량의 흔적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별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 DNA 확인은 범죄 분석에도 유용한데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해 체계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2010년 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DNA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DNA는 개인의 소중한 신체 정보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추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범죄 유형을 한정했고 이 같은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만 DNA를 채취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고 DNA 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면 채취한 DNA 정보는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물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경우 DNA 정보는 삭제되죠.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도 DNA법으로 강력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검출된 DNA 증거로 이미 쌓아둔 강력 범죄자들의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거죠. 최악의 미제 사건을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DNA법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DNA는 지문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 사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돼지 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기자,
네,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네, 이동 중지 명령 해제.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린 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일부 지역, 파주나 연천 이런 곳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빼고 농장이나 관련 시설의 인력이나 차량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중앙합동점검반과 시군구 점검단원이 지자체와 축산시설 등을 찾아서 현재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팀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혈청 감식 등 역학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은 풀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서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은 예외가 됐습니다. 이 시군들은 3주 뒤인 다음 달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3주 뒤인 이유는 잠복 기간이 최장 3주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을 뺀 나머지 경기와 인천 지역도 오는 24일까지는 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이틀 동안 정부는 전국 돼지농가 6,300여 곳을 대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점검을 마쳤고 일제 소독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을 하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가축 방역 심의회에서 논의해서 발령의 여부, 시간, 장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가 즉시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YTN 유재복입니다. 네,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관련 속보가 보강돼서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타파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일요일쯤에 우리나라 남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 강해져 일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500mm 이상, 남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고 해상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기상 관련한 정혜윤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새벽 해제되면서 전국의 도매 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계되는 도매 가격이 앞으로 돼지고기 값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축산업계도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부천축협 돼지 공판장입니다. 네, 돼지 도매 시장이 다시 열렸는데 거래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이틀 전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직후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린 뒤에 전국의 돼지 도매 시장은 다시 열렸습니다. 낮부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두 시간쯤 뒤에는 오늘 평균 경매 거래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부천축협 공판장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연천을 비롯해 인근 김포 등에서 사육한 돼지들이 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발병 지역 돼지 이동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평소 700마리씩 들어오던 돼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장 관계자는 발병 농가 인근의 돼지 농가 출하가 모두 묶이면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오늘 돼지고기 도매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축산업계는 오늘 평균 경매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틀 새 30% 넘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일시 중단됐던 물량이 다시 공급되면서 가격이 정상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깃값 상승을 기대하며 돼지 농가에서 출하 시기를 조정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다행히 일부 발병 농가 인근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 도축장에는 돼지들이 평소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하 시기가 상품성과 직결되는 돼지의 특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거래 가격 역시 그제와 어제보단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늦은 오후 전국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가 나오면 앞으로의 가격 추이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공판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검찰이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교수의 공개 소환 여부 등을 두고 정 교수 측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오촌 조카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범행이 특정되면서 정 교수의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 교수 측은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공개 소환 여부를 놓고 정 교수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기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 교수는 또 학교 허가 없이 WFM 고문으로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글과 함께 겸직 허가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계약 당시 인사팀에서 겸직 허가서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배경이나 시기를 두고 의혹 제기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자체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활동 기간이나 프로그램 표창장 내용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 요청해도 정 교수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본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 정 교수의 범행 시점과 추가 혐의 등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입시 등의 위조 표창장이 이용됐을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교수의 또 다른 의혹이죠.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가 빼돌린 회사 돈 5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이 지난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에 사실상 직접 투자한 정 교수가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 흘러들어간 정 교수의 돈도 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 교수가 조 씨 부인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빌려준 3억 원과 동생과 공동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2억 원 등으로 동생이 5억 원어치의 코링크 지분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생의 지분 투자에 앞서 정 교수도 코링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서를 썼다가 실제 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정 씨가 코링크 PE로부터 2017년부터 월 8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컨설팅 자문료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 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도 동생과 코링크의 투자 업체 WFM으로부터 모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동생과 마찬가지로 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임명 열흘째를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흘 연속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고리로 여야의 대치는 날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장관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죠? 네,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또 법제사법위원인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만났습니다. 면담 특성상 또 조국 장관의 현재 상황상 덕담과 격려가 오가는 분위기였는데 조배숙 원내대표는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상상하지 못할 초유의 사태라며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부족함과 불찰이 아주 많음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면서 가족 관련 수사들로 부담이 있지만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관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갑니다만은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발언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다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네, 조국 장관은 이처럼 연일 광폭 행보인데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조 요구는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감싸기보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면서 조만간 조국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릴레이 삭발 투쟁의 한창인데 오늘도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오늘 저녁 3당 원내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극심한 대치 정국이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국회는 조국 장관으로 대치가 한창인데 바른미래당은 당내 계파 싸움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옛 바른정당계의 해묵은 계파 싸움이 어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로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했던 말,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했던 지난 4월 발언을 문제 삼아 당직 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발언은 노인 폄하가 아닌 구태정치인 비판이었고 4번이나 사과했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조라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면서 더는 손학규 대표와 함께하긴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부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데 손 대표 등 당권파는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측이 모두 참석한다고 예고한 만큼 극심한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병원비 모금 움직임과 관련해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 전해드린 대로 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쯤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바람보다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 타파,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태풍이 조금 전 오후 3시에 발생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말레이시아어로 매기를 뜻합니다. 타파는 빠르게 발달해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강해진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가까운 위치에서 태풍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타이완 동쪽 해상을 거쳐 일요일쯤 남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태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제주 산간 지역에 500mm 이상, 남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해상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태풍 매미나 태화강 범람 사태를 일으킨 태풍 차바와 비슷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기찻길 옆에 그 논에서 기찻길 맞아 먹을 양식이 먹을
네, 그야말로 33년 만에 소환된 살인의 추억. 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 DNA가 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 이모 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100대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고 좀 넓게 보면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미제 사건이었는데 자, 3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과학 수사, 또 기술의 발전, 또 철저한 증거물의 보관과 경찰의 사건 해결 의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성과를 일부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른 사건에서 먼저 성과들이 있었어요. 즉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에서 네. 어떤 증거물에 대한 그런 국가수 감정 의뢰를 했고요. 또한 거기에서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번 사건에서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네. 착안해서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결국 DNA를 검출할 수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어떠한 DNA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건 해결에 바로 다가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대조할 만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사건 해결에 훨씬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번의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수감자 였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도 밝혔듯이 용의자 특정이 곧 사건 해결은 아니에요. 또 확정도 아닙니다. 네. 앞으로 경찰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른바 흑역사로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이번 그 유력한 용의자 특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분야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 소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강의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네. 33년 만에 이런 진범일 가능성이 높은 이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분했고요. 네. 또 지난 세월 86년도부터 이런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항상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어떤 수사력 부족, 경찰을 비판할 때 어떤 무능한 그런 어떤 일면들을 항상 이제 차지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과학적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묻힐 뻔한 사건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손 변호사가 끈질긴 어떤 수사 의지가 연장이 됐던 덕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연인원만 200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했고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2만 1,000명이었지만 검거에 실패를 했거든요. 당시 수사력과 지금의 수사력, 뭐 당연히 비교가 불가하겠습니다만 어떤 한계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당시에는 사실 과학 수사라고 하면 저희가 80년대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은 지문하고 네. 이 혈액형 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건 현장에 혈액형이라면 A, B형, O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네. 그 범주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과학 수사를 하긴 대단히 어렸던 시절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범행 사건의 어떤 그 정황들을 보면 네. 대체로 그 야간 뭐 한 7시부터 한 11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격자가 거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사건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 어떤 운전 기사라든지 이런 일부의 목격자가 있어서 범인의 어떤 그 몽타지 작성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노력을 이렇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확고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부분은 그 당시의 과학 수사의 어떤 한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DNA 분석 기법은 잠시 뒤에 또 교수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방 범죄로 지금 꼽히고 있는 8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과 또 이번에 이제 3가지 사건 5번째, 7번째, 9째 사건 빼고 나머지 사건들과 연결성을 좀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의 언급대로 네. 모방 범죄로 확인됐고 또 해당 범죄의 그 범죄자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8차입니다. 그런데 또 10차 범행도 네. 모방 범죄 아니냐라고 현재 수사기관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나머지는 8개의 범행이 남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의 DNA가 나온 그 3가지를 빼면 5가지 범죄가 네. 5회의 범죄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금 2, 3, 4회 범죄, 2, 3, 4차 살인 사건의 경우에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이미 누군가의 DNA가 검출됐다. 그리고 그 DNA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대조 작업과 확인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 결과 지금 이번에
579차 범행 유류품에서 증거품에서 확인된 그 특정인의 DNA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이거는 그 인물이 진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6가지 외에 그 두 번의 범죄의 증거품에서 마저 나온다면, 검출된다면 사실상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DNA 검출된 DNA의 확인 작업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DNA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된 3가지 579차 사건과 또 모방 범죄 2가지 가능성이 높은 5가지를 빼고 나머지 5건에 대한 DNA 분석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는 이런 DNA 분석법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DNA 분석 기법을 이제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던 그 발표가 난 게 1985년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동네에서 이제 연쇄 살인이 나서 결국 86년에 처음 DNA 분석 기법을 통해서 진범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황 자체로 봤을 때 DNA가 우리나라 수사에는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요. 1985년은 영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86년, 88년 즈음에 DNA 감정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강간범을 기소한 그래서 법원에서 최초로 유죄 사건이 났던 것이 86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 86년부터 90년 사이에 DNA 분석 기법을 수사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DNA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전문가분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DNA가 범죄 수사에 우리 한국 경찰에서는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는 의문이 화성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발생한 사건이 91년에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이 2019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가요? 예, 실제로 이 범죄자가 지금 나온 게 94년에 벌써 수감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범죄 현장의 그 DNA와 이 범죄자로 잡힌 사람을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거 DNA법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처벌된 사람 또는 현재 수감된 사람 지금은 이 컴퓨터상으로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는 DNA가 남아 있었지만 용의자를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94년도에 수감될 때는 이 사람 자체는 DNA 검사를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부터 사실 95년 전후부터 DNA 신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이 국내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어떤 관할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2000년에 와서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한 DNA를 하고 검찰에서는 구금되어 있는 수감자에 한해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DNA를 이제 초출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양 기관이 갖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서로 교류하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상당히 지금 해결되는 좋은 성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나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던 것이 그걸 통해서 이번에 그 용의자의 것과 확인을 하는 그런 대조적인 작업이 이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좀 조율이 빨랐더라면 조금 이 미제 사건이 더 짧아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검경이 이런 DNA 그 관할을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협업하는 좋은 사례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께서 앞서 그 나머지 건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 DNA 분석 작업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기록을 보면요.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부터 10차까지는 다 정액 반응이 나오고 문제는 혈액형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체가 또는 사체가 오래돼서 훼손이 됐건 해서 혈액형 판정이 안 됐는데 2차부터 10차까지는 정액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실제 지금 5차, 7차, 9차가 지금 확인되었더라도 다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0차를 했다면 그 10차 범행을 한 범인이 현재 지금 수감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또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방 범죄 범죄자.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차를 저지르고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감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0차 범행만 저지르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10가지 사건 중에 5가지 사건은 좀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범위를 잡아도 일단 579차의 사건에 대한 DNA는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의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동안 경향을 보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본인의
범행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례 중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도 내가 했다고 그렇게 포함시키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용의자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 네. 또는 두 번째, 본인이 범행을 했는데 그 후에 상당한 그런 반성을 했고 본인의 어떤 그러한 과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부인할 가능성.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비록 무기수라 하더라도 가석방을 통한 그런 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 이 긴 시간 동안의 수용 생활을 굉장히 조용하게 잘 참아내면서 이제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그런 가정하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백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참고인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즉, 이 용의자가 과거 지금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다 기록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일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일시에 누구와 함께 생활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그런 참고인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용의자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이 용의자의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뭐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술을 얻는다면 이 용의자가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참고인 조사 부분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자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무기수로 있으면서 상당히 그 모범수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가석방 같은 그런 어떤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지금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네.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용의자가 당시에 화성이나 수원 인근에 소위 네. 말해서 어떤 연고가 있었는지 직장이 있었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정황 증거까지도 아마 경찰의 수사를 좀 밝혀야 이 DNA 분석 결과와 함께 또 유죄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DNA가 지금 일치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는 아닌가 보죠? 경찰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고 저 일부 보도에선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용의자로 확정을 하기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DNA를 예. 바꿔치기 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금 네. 이제 어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하는데 네. 아마 경찰관들 대부분은 다 그 용의자가 아마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99%는 확신하고 있는데 네. 이 DNA의 어떤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네. DNA 유전자의 어떤 모형이 이 같을 확률은 100억 분의 1 또는 100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쌍둥이를 제외하고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결국 이 용의자의 DNA 세 건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교수님 말씀대로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받는 건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그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상황에서 네. 기소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역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모두의 짐작은 존재할지 몰라도 네. 또 그러한 짐작이 실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지 몰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어떤 의혹 또는 어느 정도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용의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이 열릴 수도 없습니다. 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누가 진범이고 이 용의자가 진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수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전에 완성됐다는 것은 수사 절차, 어떤 심정적인 부분 또는 정서적인 부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공소시효가 지금 마지막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2006년으로 만료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에서 진행형 사건으로 바뀌면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다 완성됐지만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헌정 유린 사범들을 그렇게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특히나 헌정을 유린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서 네. 비록 이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5.18 사범들과 같이 동일선상에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법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정서와는 반할지 모르지만 네.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을 그렇군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옆으로 나갔던 자료 화면은 지금 이 용의자가 사실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혐의가 처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도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범행의 그 아주 인접한 그 정황들은 좀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목을 조른다든지 또는 뭐 여성이 갖고 있던 불혜제나 뭐 스타킹 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교살한 그런 네. 사건인데 이 화성 사건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제 옥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바깥에 공개된 뭐 논밭, 나산 또 이런 이제 정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과연 뭐 동일한 어떤 수법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 있고요. 대신에 또 적어도 지금 5차, 7차, 9차까지 본다면 나머지 지금 처제 살인 사건 같은 한 4년 정도의 냉각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연쇄 살인범의 프로파일링에서 항상 얘기가 몇 년 동안 어떤 특정 지역의 범죄가 뜸해지는 경우에 네. 그렇다면 이 범인이 어떤 무슨 변고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뭐 사망했다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군대를 갔다든지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냉각기를 거쳤기 때문에 네.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또 처제를 살해했던 사건은 뭐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각각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DNA 부분이 확인되긴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DNA 자료, 뭐 지문, 족적, 혈흔 등등이 일반적으로 이게 직접 증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런 과학 증거들이 전부 다 간접 증거입니다. 즉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음을 직접 보여준 건 아니고요. 그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간접 증거가 나왔고 이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따라서 경찰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가장 좋고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러한 작업을 해줄 곳이 바로 법원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의문을 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하지만 경찰의 어떤 수사까지는 확인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30여 년 동안 경찰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또 범죄자가 만약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 향후에 뭐 약간의 지금 무기수로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양형에 또는 뭐 가석방 심사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차, 7차, 9차가 입증이 된다면 아마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죄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분 옆으로 나가는 화면은 지금 용의자로 특정된 무기수로 복역 중인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 이모라는 용의자가 처제 성폭행 사건 당시에 조사를 받던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지금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어떤 수사 전망 그리고 또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최근 다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 단계에 집중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많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미 부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우리 현장 수사관들은 보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인권보 이런 것들이 그 국민의 알 권리하고 충돌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좀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 여성분들이 장애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살인하고 사체 유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익산은 어딘가요? 예, 익산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몰려서 살았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략 인간 알려주세요. 사업하려고 했는지 뭐. 세세한 부분은 지금 현재가 수사 진행 중이라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폭행했어요? 같이 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슨 말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예, 인정한 걸로 이렇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요것으로 저희 답변 드리고 저 부족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들과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설 공표 회진 하면 안 돼. 그럼 하자는 얘기야. 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 보호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피의 사실 공표 관행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내부 준칙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 사이 온도차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훈령 개정을 가족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면서 이른바 셀프 개정이란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자체 훈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전제로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사 공표에 관한 법률을 차라리 제정하는 게 전 낫지 않을까.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는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데 적극적입니다.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요청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으신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없으신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먼저 수렴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의견들이 좀 조회가 된다면 그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논의를 해가면은 나름대로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공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건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함께 일부 특혜까지 누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열외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관행들은 무엇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수사와 기소 같은 준사법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활동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집행은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와 함께 공직기강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관 운영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2011년과 2015년에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검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원 설립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상은 극히 제한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등은 지금껏 한 번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 관련 사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 등에도 기관 운영 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며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고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장급 대다수가 관용차를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파견 온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예전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관용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장님 두 분 계신데 그 두 분은 타고 계십니다.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 부르지만 검찰엔 검사장이란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기관장인 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차를 제공할 근거도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가 느려져서 그렇다며 조만간 관용차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연소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 연소자 부자는 부동산이 80명, 예금 50명, 주식 1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명 기준 평균 4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미성년 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6,468억 원으로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미성년 연소자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 자금의 증여세 탄로를 검증하고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등을 면밀하게 추적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집이 100채 이상인 사람이 전국에 걸쳐 250여 명에 달하고 590여 채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42만여 명 가운데 1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전국에 25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에 등록한 48살 남성은 594채의 주택을 보유해 등록된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소가 일반 숙박업소보다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발생 위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생활숙박업소 10곳과 농어촌 민박 10곳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반 숙박업소는 모두 객실 안에 소화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농어촌 민박 10곳 가운데 3곳에서는 소화기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휴대용 비상 조명 등과 완광기를 설치한 농어촌 민박 업소는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바닥 코팅이 벗겨져 이 본체가 보이는 프라이팬이 댁에 있다면 이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라이팬 코팅 마모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프라이팬은 금속 본체에 부식을 막고 음식물이 팬에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보통 불소 수지로 코팅합니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혹시 유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식약처가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세미로 반복 마찰해 코팅을 마모시키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처음에만 미량 검출될 뿐 이후에는 코팅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벗겨진 프라이팬의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나왔습니다. 철수세미를 통해서 프라이팬 마모 실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중금속 용출 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금속 재질이 우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팬의 중금속은 새 제품 상태에서 미량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팬을 산 직후에 식초물을 넣고 가열하면 됩니다. 새로 산 프라이팬을 사용하시기 전에 중금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혼합액으로 10분간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한 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10개 바르면서 가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프라이팬을 더 오래 사용하고 조리 과정에 금속 성분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학생들의 휴식권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11월 말쯤에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데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전제돼야 돼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43%는 하루의 여가가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 청소년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 중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23,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학원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도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을 거칩니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11월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 또 학교나 또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이 아마 다양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저희가 다 열린 상황에서 좀 들어보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 제안을 추진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거센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서 설령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소통 부족과 정부와의 갈등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100여 회에 걸친 시민 논의를 축적했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소통 요구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표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새로운 광화문 광장, 그 꿈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 해온 시대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약 100회에 걸쳐서 시민 논의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다 폭넓은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단단한 공감대도 만들어졌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과 소통으로 새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오랜 꿈을 완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강한 목소리를 냈던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조용한 협상 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를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He's worked with me for quite a while now on hostages, and we've had a tremendous track record with respect to hostages. 오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법률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소속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 안보 분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And continue to rebuild our military and really get us back to a peace restraint posture that'll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from the many challenges around the world today. 뉴욕타임스는 발탁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터키에 억류됐던 미국민들을 탈출시킨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와 국방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특사의 상냥한 태도가 싸움꾼이었던 볼턴 전 보좌관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 치적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과 이란 등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 민주당 간사가 미국의 중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Should we not be playing a role to bring these two allies together and stop the spiral downward and try to get to a better place, creating a risk and a vacuum here where China can particularly take advantage of?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absolutely share your concern in that regard, and therefore you'll understand I've spent of my 2.5 months on the job a considerable amount of that time working at my level with counterparts. 이어 지난달 초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또 다른 한미일 3자회담을 열었다면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actively engaged. Because that activity may not be visible publicly, it doesn't mean it's not happening. 스티웰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에 대해선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ould you give us an indication right now of what you believe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is? Senator, I can't have. Are they they're still producing nuclear weapons? I assume they are. Yes.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수에 대해선 별도의 장소에서 말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보여줄 때까지 어떤 제재도 완화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은 여전히 북한에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있으며 절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존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이어 또다시 내린 것으로 기존금리가 1.75에서 2%대로 낮춰진 것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가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기업 투자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took this step to help keep the U.S. economy strong in the face of some notable developments and to provide insurance against ongoing risks. 미 연준이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큰 폭의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은 또다시 실패했다며 배짱도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선 연준 위원 10명 중 7명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한 데 비해 3명이 반대하는 등 내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내부 의견을 드러낸 데다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Et vos pieds sur une chaise. Je vous connais, milord, vous ne m'avez jamais vu. Je ne suis qu'une fille du port, une ombre de la rue. 홈라이프를 즐기다. 홈라이프 SUV 데님.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오늘 퇴근길도 옷깃 잘 여미셔야겠는데요. 선선한 낮과 다르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로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예년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에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광주 16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요일쯤 남해로 진입한 뒤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500mm 이상, 남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영화 살인의 추억도 덩달아 소환되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